깊은 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침공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고대 세계의 첫 번째 세계화 시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정체불명의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게2, 시간을 기원전 1107, 17년 무렵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해안에 위치한 우가리트라는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가리트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던 상업의 교차로이자 화려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상선이 금과 은, 그리고 향신료를 싣고 드나들던 이 거대한 도시의 왕, 암무라피는 어느 날 키프로스의 왕에게 다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점토판에 땡기 문자로 꾹꾹 눌러 쓴 그 편지에는 왕의 뼈저린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적의 배들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도시들을 불태웠고 나의 영지에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의 군대와 전차는 모두 첸타이트로 떠나고 나의 배들은 충키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한 나라의 군주가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절망적인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우가리트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성벽과 막대한 불을 지닌 국가였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적이 나타났기에 이토록 거대한 도시의 왕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공포에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 즉 키프로스의 왕 역시 이미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아 나라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가리트의 왕 암무라피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동맹조차 이미 지도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절망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편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점토판을 발견한 장소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처절한 편지는 끝내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점토판 편지는 보통 햇볕에 말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우가리트의 폐허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을 때 점토판은 마치 가마에서 구워낸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직후 적들이 성벽을 뚫고 들어와 도시 전체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우가리트를 집어삼킨 그 거대한 불길이 역설적이게도 점토판을 구워 3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견디게 만든 것입니다. 지중해 전역을 호령하던 화려한 청동기 시대의 문명 국가들은 그렇게 단 며칠 만에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왕도, 백성도, 그들이 쌓아올린 찬란한 부도 모두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가리트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국이었던 켄타이트 제국을 비롯해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 가나안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파멸을 몰고 온 적의 모습은 동일하게 묘사했습니다. 탐,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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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온 자들. 그들은 예고도 없이 해안선에 나타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파괴자들은 그 어떤 외교적 협상도 통하지 않았고 전리품에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완전한 파괴와 소멸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전차로 무장한 제국들이 어떻게 찢어진 옷을 입고 작은 배를 타고 온 이방인들에게 낙엽처럼 쓰러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고대 역사상 가장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모순입니다.
압도적인 무력과 자본을 가진 문명 국가들이 근본조차 알 수 없는 무리에게 단숨에 도륙당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당대인들에게는 세계의 끝을 알리는 묵시록과도 같았습니다. 우가리트를 잿더미로 만든 바다의 그림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방향을 돌려 고대 세계에 남은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심장부를 향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제국, 람세스 3세라는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집트였습니다. 대륙을 집어삼킨 공포가 이집트의 북쪽 국경에 서서히 도달했을 때, 과연 신과 같은 권력을 쥐고 있던 파라오의 군대는 이 미스터리한 재앙에 맞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먹구름이 나일강 위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위데스, 이투 원은 아인데스 인구스티우, 이투 원은 아인데스 이드, 이투 원은 아인데스 이드. 기원전 1177년 무렵 이집트 신왕국의 제20 왕조를 이끌던 파라오 람세스 3세는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끝없는 풍요로움과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피라미드를 자랑하던 제국.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연이은 첩보는 파라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변방을 맴도는 단순한 해적들의 약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첩보의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믿을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한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집트의 오랜 숙적이자 강력한 군사 제국이었던 켄타이트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아시아 일대를 호령하며 철제 무기를 다루던 그 철옹성 같은 제국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이집트 궁정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집트의 오랜 동맹국들, 긴밀하게 물자를 주고받던 무역 파트너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 차례대로 불길에 휩싸여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거대한 죽음의 장막이 나일강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람세스 3세는 이집트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메디네트 하부 신전의 거대한 벽면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파라오는 이집트 군대의 자랑인 전차 부대와 정예보병, 그리고 해군을 모두 집결시키며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을 준비했습니다. 신전의 정교한 부조에는 이 끔찍한 적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인들이 이들을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명확히 부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펠레세트, 체케르, 셰켈레시, 덴, 웨셰시. 그저 출신조차 명확하지 않은 여러 이민족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들을 바다에서 온 자들, 즉 바다의 민족이라고 뭉뚱그려 통칭했을 뿐입니다. 다라문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대 세계의 초강대국 이집트가 느꼈을 본질적인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국가 대 국가가 맞붙는 거대한 정규전에 익숙한 제국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협상할 왕이 있고 방어해야 할 수도가 있고 점령해서 전리품을 챙길 영토가 있다면 전쟁의 공식이 성립합니다. 적의 수도를 함락시키거나 왕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내면 끝나는 게임이니까요. 하지만 이 바다의 민족은 그런 전통적인 권력의 문법과 군사적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변칙적인 상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국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가 무력으로 보복하고 불태워버릴 적국의 성벽도 없었습니다. 영토도 보존해야 할 국가적 인프라도 없는, 말 그대로 실체가 모호한 유령 같은 연합체였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이들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다 하더라도 람세스 3세가 군대를 이끌고 반격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적의 심장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격할 곳이 없는 적과 국가의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에 직면한 전통적 초강대국의 가장 뼈아픈 딜레마이자 깊은 공포였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향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조차 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전의 기록은 바다의 민족을 무자비하고 잔혹한 살육자로 묘사하며 그들의 파괴력을 극대화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들의 연합을 막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칼날은 잔혹하게 번쩍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전대미문에 고립된 위기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유령 같은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영토도 없는 난민과 약탈자의 무리가 수백 년간 지중해를 지배해온 거대 제국들을 종이 호랑이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다의 민족이라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집어삼킨 세계, 그들이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그 화려했던 시대의 민낯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기원전 1200년의 세계는 결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원시적이고 단절된 고대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고도로 연결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세계화 시대였습니다. 이 눈부시게 발전했던 청동기 시대의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완벽해 보이던 거대한 연결망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는지, 이제 그 화려하고도 위태로운 지중해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의 민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재앙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제국들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기원전 1200년 무렵의 세계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거대한 밑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대라고 하면 단절되고 고립된 원시적인 사회를 떠올립니다. 단닥해 부대를 거상 부대의 읍니다. 하지만 당시의 지중해와 중동 지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로 연결된 거대한 문명 공동체였습니다. 이것밀은 다는 비, 이시, 열리. 학자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발굴된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외교 문서를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와 텐타이트의 대왕,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군주들은 서로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며 정중하고 세련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타란, 그들은 전략적으로 왕실 간의 정략 결혼을 추진했고 사절단을 교환했으며 국가 차원의 거대한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무역선들은 지중해를 횡단하며 상아, 황금, 은, 흑단목 같은 막대한 사치품을 실어 날랐고 각국의 상인들은 복잡한 신용 거래와 환율 시스템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 블록과 놀랍도록 흡사한 형태의 거대한 국제 질서가 이미 30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세계화 시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 이 권력과 부의 절대적인 상징은 바로 청동이었습니다. 청동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마차의 부품을 조립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당시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석유나 핵심 반도체 칩이 당시에는 곧 청동이었던 셈입니다. 강력한 청동제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제국의 군사력을 결정했고, 청동제 농기구의 보급률이 국가의 생산력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동이라는 기적의 물질에는 아주 치명적인 지정학적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청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광물이 필요합니다. 구리가 90%, 그리고 주석이 10%의 비율로 섞여야만 단단한 청동이 탄생합니다. 문제는 구리는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에서 비교적 쉽게 대량으로 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10%인 주석은 지중해 연안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 광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제국들은 그 막대한 양의 주석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거대한 주석 광산은 지중해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채굴된 주석이 당나귀 등에 실려 척박한 땅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내려와 다시 거대한 무역선에 실려 지중해를 건너 이집트와 그리스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국가와 무역항,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안전한 무역로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극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글로벌 공급망이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 덕분에 지중해 세계는 전례 없는 부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국가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외교적 타협을 선호했습니다. 무역 네트워크는 그들에게 젖과 꿀을 가져다주는 생명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번영을 가져다준 이 완벽한 초연결성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거나 핵심 무역로 하나가 끊어지면 그 파급력은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거대하고 복잡한 톱니바퀴 속에서 아주 작고 취약한 연결고리 하나가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석을 싣고 오던 무역선이 멈추고 더 이상 청동 무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된 제국들의 내부에서 서서히 붕괴의 조짐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미통이 불이한 과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찬란했던 최초의 세계화 시대가 무너져 내리는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의 동쪽 끝에서 시작된 모종의 혼란이 해상 무역로를 마비시키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그토록 멀리서 실어오던 주석의 공급이었습니다. 무역선이 항구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각국의 창고에 쌓여있던 주석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주석이 없다는 것은 곧 청동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고, 청동의 생산이 멈춘다는 것은 제국의 심장이 서서히 뜨쳐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녹슬고 낡은 농기구를 새로운 청동으로 교체하지 못한 농민들은 깊은 땅을 갈아엎지 못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급감했고 곧바로 제국 전역에 치명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툭 배를 뱉는 백성들의 원성은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무기고에서는 전차의 부서진 부품을 고치거나 부러진 칼을 새로 벼려낼 청동이 부족해졌습니다. 군대의 규율은 무너지고 국경을 수비하던 병사들조차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영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외부의 적이 침략하기도 전에 고도로 연결되어 있던 세계화의 네트워크가 끊어지자 제국들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를 호령하던 당대 최고의 군사 강국, 타히트 제국의 최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타이트의 멸망을 기록한 점토판들을 분석해보면 바다의 민족이 쳐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심각한 기근과 내전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수도 하투샤는 외적의 공격에 의해 불탄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 지친 내부의 반란군이나 약탈자들에 의해 먼저 잿더미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유리성처럼 겉모습만 화려할 뿐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의 민족이라는 강력하고 잔혹한 외계 군단이 멀쩡하게 번영하던 강대국들을 힘으로 짓밟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바다의 민족은 청동기 세계를 파괴한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세계화 시스템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물에 불과했습니다. 청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공급망의 붕괴와 내부의 반란으로 이미 숨통이 끊어져 갈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 숨을 거두는 짐승의 뼈와 살을 발라먹은 죽음의 그림자, 혹은 거대한 청소부들이었던 셈입니다. 기원전 1200년의 붕괴는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복잡성을 이기지 못한 시스템의 자멸에 가까웠습니다. 썩은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듯 속이 비어버린 제국들은 정체불명의 이방인들이 밀려들자 저항할 힘도 없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제국들이 구국반 비어공 제국들은 그렇다면 제국의 썩은 시체를 뜯어먹으며 지중해를 휩쓸었던 이 잔인한 청소부들은 대체 어디서 온 누구였을까요? 이집트를 덮친 이 공포의 군대를 묘사한 파라오의 기록을 맹신하던 고고학자들이 메디네트 하부 신전의 벽화 구석에서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잔혹한 침략 군대라는 오랜 편견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피에 굶주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때때로 승자의 화려한 기록 뒤에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가 남긴 승전의 기록은 완벽한 진실로 여겨졌습니다. 메디네트 하부 신전의 웅장한 부조 속에서 바다의 민족은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날카로운 장검을 휘두르는 두려운 전사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군대가 무자비한 괴물들의 침략으로부터 문명을 구원했다는 장엄한 서사시였죠. 하지만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이 거대한 벽화를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역사의 거대한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용맹한 전사들이 치열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투 장면의 한 구석.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아래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전차나 날렵한 군함 대신 삐걱거리는 소를 묶은 투박한 수레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수레 위에는 무기를 든 군인이 아니라 겁에 질린 표정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레 주변에는 그들의 전 재산으로 보이는 낡은 항아리와 생활살림들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었죠. 이것은 정복 전쟁을 떠나는 위풍당당한 정규군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과 절망에 쫓겨 돌아갈 고향마저 잃어버리고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오른 거대한 난민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미스터리 군대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 조직된 정예 부대도 황금을 노리고 몰려든 탐욕스러운 해적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청동기 세계의 변방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농부들이고 어부들이었으며 가족을 지켜야만 했던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이 그토록 잔혹하고 필사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밀리면 등 뒤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끔찍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바다의 민족은 문명의 파괴자가 아니라 파괴된 문명에서 버림받은 참혹한 생존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지정학의 가장 무서운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최첨단 무기를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권이나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오늘 하루의 생존과 아이들을 먹일 빵 한 조각을 위해 맨몸으로 덤벼드는 거대한 난민의 파도는 고대 세계의 어떤 강대국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군사 전략이나 파라오의 굳건한 권위라도 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굶주린 이방인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 앞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복이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억지력은 지킬 것이 있는 자들에게만 통하는 법입니다. 텅 빈 배와 낡은 수레, 가족의 목숨을 싣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만 했던 이 참혹한 이주민들. 그들은 괴물이 아니라 극단적인 벼랑 끝에 내몰린 희생양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했을까요? 그들의 고향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에 대대손손 일구던 땅을 버리고 차라리 타국의 군대와 싸우다 죽는 길을 택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인간의 전쟁 기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흔적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나 정치적인 오판이 거대한 문명을 무너뜨렸다는 설명은 꽤나 극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200년 지중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대한 붕괴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다의 민족이 그저 생존을 위해 떠도는 난민이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등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현대의 과학자들은 고대 역사서나 파라오의 과장된 승전 기록 대신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무건의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파고든 곳은 바다 밑바닥 깊은 곳의 퇴적물과 수천 년 된 고목의 나이테, 그리고 메말라버린 호수 바닥에 조용히 가라앉은 미세한 꽃가루 화석들이었습니다. 첨단 동위원소 분석 기술과 고기화학이 밝혀낸 진실은 인간이 남긴 어떤 기록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후반부터 지중해 동부와 중동 지역 전역에 전례 없는 규모의 기후변화가 닥쳐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강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비옥했던 대지가 서서히 메말라갔고, 이 끔찍한 대가뭄은 일시적인 흉년이 아니라 무려 3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시리아나 이스라엘의 고대 호수지대에서 채취한 지층 시료를 분석해보면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온화한 기후에서 무성하게 자라던 참나무나 올리브 나무의 꽃가루는 어느 순간 지층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만 겨우 버티며 자라는 척박한 잡초들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재앙이 가뭄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질학자들의 교차 연구에 따르면 정확히 이 가뭄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지중해 연안과 아나톨리아 반도 일대에서 거대한 지진 폭풍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지각의 단층대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강력한 지진이 수십 년 동안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입니다. 메마른 땅 위에서 연이은 지진으로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농업의 생명줄이던 우물과 지하수 관계시설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완전히 타들어갔습니다. 수확량이 바닥을 치면서 각국의 거대한 식량 창고는 텅 비어버렸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들판의 흙과 마른 나무 껍질을 뜯어 먹어야만 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화려했던 청동기 시대를 끝장낸 진짜 살인마는 파라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다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 우리가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인간이 자랑스럽게 쌓아 올린 최초의 세계화 시스템과 그 눈부신 무역 네트워크도 대자연이 내린 300년의 기근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끔찍한 괴물이라 불렀던 바다의 민족 역시 이 거대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가엾은 난민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후 난민이 되어버린 그들이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다시 남쪽으로 맹목적으로 밀려든 현상이 고대 제국들에게는 마치 멸망의 파도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에 빠진 수만 명의 난민들은 오직 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진과 가뭄으로 황폐해진 척박한 북쪽 땅을 등지고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풍요로운 식량 창고,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람 덕분에 흉년 속에서도 유일하게 푸른 곡식이 자라고 있던 이집트였습니다. 파라오 람세스 3세는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이 굶주린 이주민들의 물결이 나일강의 풍요로운 삼각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집트의 기나긴 황금기도 영원히 끝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생존의 전투가 이제 나일강의 좁은 길목에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117년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중해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모든 것을 불태우며 내려온 바다의 민족이 이제 이집트의 국경인 나일강 삼각주 초입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연합 함대를 이끌고 바다를 뒤덮었으며 육지에서는 소가 끄는 수레를 앞세운 거대한 난민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수많은 제국을 멸망시킨 이 유령 같은 군대에게 이집트는 그저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할 풍요로운 먹잇감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는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들의 파괴적인 힘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이집트만이 가진 독특한 지형을 이용해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람세스 3세는 바다의 민족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대규모 병력을 수송하는 데는 유리했지만 수심이 낮고 물줄기가 복잡하게 얽힌 나일강 삼각주의 좁은 수로에서는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스르피 파라오는 적들을 나일강의 입구 안쪽으로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바다의 민족은 승리를 확신하며 거대한 함선들을 몰고 좁은 강어기로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온 순간 강변을 가득 메우고 있던 무성한 갈대숲 사이에서 수천 명의 이집트 궁수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이어 하늘을 가리는 죽음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복합공에서 발사된 화살들은 좁은 갑판 위에 밀집해 있던 바다의 민족 전사들을 가차없이 꿰뚫었습니다. 배를 돌려 도망가려 해도 이미 뒤따라 들어온 아군 함선들에 막혀 퇴로조차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파라오의 해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배들은 적들의 대형 함선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얕은 수로에서만큼은 그 어떤 배보다 날렵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은 긴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던져 적들의 배를 낚아챘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적함을 통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바다의 민족 전사들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고 배 위에 남은 이들은 강변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창날에 쓰러져 갔습니다. 바다 위를 호령하던 그 무시무시한 침략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풍요로운 나일강의 흙탕물 속에서 처참하게 도륙당했습니다. 이집트 본토를 지키기 위한 이 장엄한 방어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파라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신전의 벽화는 이 전투를 승리의 환희로 가득 찬 서사시로 묘사합니다. 이런들 이천공지 이런 나일강의 입구가 적들의 시체로 가득 찼으며 바다의 민족은 다시는 이집트를 넘보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는 차마 기록되지 못한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람세스 3세는 나라를 구원했고 신들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번의 전투를 위해 이집트가 쏟아부은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징집된 수많은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찬란한 승리의 노래가 온 이집트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도 제국의 뿌리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맞이한 이 위대한 승리는 사실상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이 누려온 오랜 황금기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울려 퍼지던 승리의 함성이 잦아들고 강물을 붉게 물들였던 적들의 시체가 지중해의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을 때 파라오 람세스 3세는 비로소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난민과 약탈자 연합을 상대로 본토를 지켜냈고 이집트의 신성한 흙 위에 이방인의 발자국이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위대한 승리는 사실상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이 누려온 오랜 황금기의 종말을 알리는 서글픈 조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얻은 것은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세계 속에서 홀로 고립된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고독한 생존뿐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이집트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한때 나일강의 풍요를 바탕으로 주변 모든 국가와 정교하게 얽혀있던 무역 네트워크는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의 창고를 가득 채우던 동방의 주석과 은, 아나톨리아의 귀한 자재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제는 함께 거래할 형제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했던 챈타이트는 잿더미가 되었고 번영했던 우가리트와 미케네의 도시들은 침묵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전 세계가 불타버린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진 거대한 섬과 같았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자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던 블랙홀 같았던 이집트의 경제 구조는 급격히 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경제적 파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록으로 남은 노동자 파업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지 불과 몇십 년 뒤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처인 왕들의 계곡에서 무덤을 만들던 장인들과 인부들이 도구를 내려놓고 일터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도 처절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약속한 임금인 곡물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신의 대리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제국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파산했음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제국의 내부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독소에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람세스 3세의 통치 말년, 궁정 내부에서는 파라오를 암살하려는 음모인 하렘 공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던 파라오는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람세스 3세는 실제로 이 음모의 과정에서 목이 베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큼이 밝혀졌습니다. 밖으로는 바다의 민족이라는 재앙을 막아냈지만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권력의 암투와 경제적 붕괴는 파라오조차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이집트 신왕국은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다의 민족은 전쟁터에서는 패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가 3000년 넘게 쌓아 올린 견고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파괴의 파도는 이집트의 물리적 영토는 빼앗지 못했을지언정 이집트를 지탱하던 정신적, 경제적 지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지중해 전역은 긴 어둠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던 지식인들이 사라지고 화려한 궁전의 예술이 멈추었으며 인간이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지혜의 기록들이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칠흑 같은 어둠의 한가운데서 인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동의 시대가 가고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로운 새로운 시대의 태동이 멀지 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의 대붕괴 이후 지중해 전역에는 길고 짙은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궁전들은 무너진 채 잡초에 뒤덮였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정교한 외교 문서 기록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잊은 채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청동의 핵심 재료인 구리와 주석을 싣고 다니던 거대한 무역선들은 더 이상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었던 절대적인 물질인 청동은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완전한 끝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파괴의 잿더미 속에서 인류는 전혀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주석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청동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절박하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발밑에 널려있던 투박한 돌덩어리로 향했습니다. 바로 철이었습니다. 고대인들도 철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을 다루는 것은 청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철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기존의 화로로는 어림도 없었고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 수없이 망치로 두드리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청동 무역망이 건재했을 때는 굳이 이런 힘들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자 인간의 기술은 폭발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내가니만도 살아남기 위해 뜨거운 풀무지를 거듭하며 사람들은 마침내 강철을 벼려내는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이 철기의 등장이 만들어낸 지정학적 파장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청동은 지극히 엘리트적이고 독점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오직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무역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대 제국의 지배자들만이 청동을 소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철광석은 주석과 달리 지구상 어디를 파도 흔하게 널려있는 자원이었습니다. 철을 재련하는 기술만 배운다면
거대한 무역망이나 제국의 통제 없이도 누구나 단단한 무기와 농기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세계화가 가져다준 끔찍한 재앙이 역설적이게도 권력과 기술의 거대한 대중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거대 제국들이 빽빽하게 지배하던 숲이 산불로 타버리자 그 잿더미 위로 새로운 생명들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작고 날렵한 국가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파벳을 발명하고 지중해 무역을 새롭게 장악한 페니키아인들, 그리고 훗날 인류의 종교와 철학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게 될 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새로운 세력들은 모두 제국들이 붕괴한 틈을 타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의 붕괴는 단순한 문명의 퇴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던 낡고 무거운 시스템을 해체하고 역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끈 필연적인 재부팅이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통제하던 청동의 시대는 저물고 평범한 자들도 강해질 수 있는 철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고대 제국들의 멸망과 바다의 민족이 남긴 핏빛 기록은 이렇게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는 결말을 맞이하며 사막의 모래폭풍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무너진 고대의 폐허 앞에서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인 거대한 무역망, 한 곳의 위기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하는 공급망, 그리고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는 난민들까지. 과연 기원전 1200년의 끔찍한 악몽은 온전히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것일까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모래 밑에 잠들어 있던 기원전 1200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가장 찬란했던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무적을 자랑하던 제국들이 굶주린 이민족들의 발밑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이 끔찍한 비극은 그저 아득히 먼 고대의 신화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발굴해낸 청동기 시대 붕괴의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보면 우리는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대자연이 일으킨 극단적인 기후 변화였습니다. 300년 동안 이어진 가뭄과 연쇄적인 지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었던 글로벌 무역 공급망의 붕괴였습니다. 구리와 주석이라는 핵심 자원을 먼 타국에 의존했던 거대 제국들은 그 공급망의 한가운데가 끊어지는 순간 스스로 붕괴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국경을 넘어온 거대한 난민의 파도였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이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 앞에서는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도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기원전 1200년의 지중해에서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를 자랑하며 고대인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3000년 전 제국들을 무너뜨렸던 그 끔찍한 그림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21세기의 세계화 역시 무서운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초대형 산불, 그리고 멈추지 않는 홍수가 전 세계의 식량 생산지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망은 과거의 청동기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태롭게 얽혀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주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반도체 칩과 희토류, 그리고 석유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작은 운하 하나가 막히거나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 세계의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요동치며 경제가 마비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고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된 세상이라는 축복이 언제든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청동기 시대의 역설을 우리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평행 이론은 바로 사람들의 이동입니다. 기후변화와 경제적 붕괴,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쟁을 피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고무보트에 의지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거나 메마른 사막을 가로질러 아메리카 대륙의 국경으로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현대의 거대한 국가들은 첨단 장비와 높은 장벽으로 이들을 막아보려 하지만 생존을 갈구하는 거대한 인류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파라오, 람세스 3세가 바다의 민족을 막아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영원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충격은 역설적으로 더욱 작아질 수 있습니다. 찬란했던 청동기 세계를 붕괴시킨 것은 거대한 외계의 침공이 아니라 기후와 자원, 그리고 난민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겹치며 만들어낸 시스템 내부의 과부하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기나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과연 고대의 제국들보다 진정으로 견고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대의 복잡한 공급망이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충돌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면 우리의 찬란한 21세기 문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21세기의 바다의 민족이 저 수평선 너머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깊은 밤, 고대 이집트의 폐허에서 불어온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